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내 삶을 바꾼다. 내가 하는 나의 외모 관리, 내가 하는 나의 자기 관리는 나의 이미지예요. 세상으로 나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나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양에 담길 수 있고 저런 사람 만나면 저런 모양에 담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속은 단단하고 겉은 유연한 이런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 이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위켄 리조트와 여의도에 있는 더 코노셔 호텔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해본 게 있어요. 저 학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 대학교에서 학식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단국대에서 단국대 학식을 생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의 대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 처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숙박권 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호응 잘해주셔야 돼요. 약속하시죠? 네. 자, 오늘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게 사실 오늘 처음인데 어떤 주제로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실까? 너무 호텔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간을 기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기획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공간을 디자인하듯이 인생을 디자인하라라는 거창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그렇지만 다 조르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아주 길지 않고 컴팩트하게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크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 손든 요 단대 잠바 입은 요 남학생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뭐예요? 뭔가 방. 방? 내 방? 아, 왜 그 공간이 왜 좋아해요? 제일 편안하고. 그쵸, 편안함. 그러면 바깥에 있는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자주 가는 곳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공간. 여기 예쁜 여학생 두 분 중에 한 분이. 친구 집? 저 같은 경우는 그 집 근처에 있는 책방과 카페가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을 되게 좋아해요. 거기 가면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책 냄새 맡는 거, 책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책 냄새 맡으면 뭔가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간은 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에는 감정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요. 어느 공간에 가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자기 방에 있을 때랑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집에서 이야기를 같이 할 때 이렇게 조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가 조용해지죠. 그게 공간의 힘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호텔 안에 로비에 들어갔어요. 막 신라 호텔에 들어갔어. 막 샹들리에가 막 반짝반짝해. 그러면 거기서는 감정이 어떻게 변하죠?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막 여기 사진도 막 찍어야 될 것 같고 감정이 굉장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각 공간에는 그 공간이 가진 힘이 있고 공간이 가진 언어가 있어요. 모든 공간에는 공간의 언어가 있다. 제가 이제 공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의 공간은 저희 호텔이에요. 더 위켄 리조트라고 아직 저희 이제 로컬 브랜드이기 때문에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수는 있는데 인스타에서 많이 팔로우 좀 해주시고 공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호텔은 사실은 잠을 자는 곳이 아니에요. 호텔은 경험을 설계하는 곳이에요. 경험을 설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예쁜 데에서 사진 찍고 자고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호텔을 계획하는 사람들 모든 공간들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내가 여기 와서 사용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들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경험을 설계하는 곳이고 호텔도 경험을 설계하는 곳이다. 제 그 공간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정집 같은. 맞아요.
소름 돋았어. 제가 추구하는 호텔은 Home Away from Home이라는 그 슬로건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갔는데 새로운 공간에 묵어야 되고 내가 잠시지만 거기 체류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잠을 자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호텔을 기획을 했었어요. 보시면 우리 집 같은데 우리 집은 막상 저렇게 못 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 해놓고 있으니까 나는 오시는 분들이 정말 왔을 때 내가 집에 온 듯한 아까 그런 내 방에 있는 편안함을 느끼되 내 방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살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숨어있는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첫 사진 보면 여기 이런 테이블, 의자, 이런 조명 다 어떤 모양들이죠? 둥글둥글하죠? 곡선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가 저희 리조트가 어디에 있는 리조트인가면 을왕리 해수욕장 아세요? 을왕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정말 걸어 내려가면 해수욕장에서 그냥 조개구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라는 공간은 직선이 아니잖아요. 물은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구, 조명기구 뭐 이런 거를 다 곡선을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만 담긴 게 아니라 직선이 있는 가구에서 느껴지는 거는 질서정연함, 구조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곡선의 가구에서 느껴지는 거는 유연함, 편안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소개팅들 해보셨어요? 소개팅을 하는데 딱딱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 가구가 있는 카페에서 하는 거랑 정말 둥글둥글하고 따뜻한 조명 아래서 하는 거랑 아마 후자가 훨씬 그 서로에 대한 임프레션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어떤 데는 되게 일본식 막 독일 바우하우스 이런 것처럼 굉장히 직선으로 딱 떨어지고 미니멀한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바다 옆에 있는 리조트이기 때문에 200개가 넘는 조명기구를 다 곡선을 사용했었어요. 두 번째는 여기 저희 리조트에 있는 가구들 색상이 어떤 것 같으세요? 브라운 톤. 그다음 조명은 어때요? 조명 되게 이렇게 따뜻한 미색 조명 있잖아요. 이런 따뜻한 조명을 모든 방에 사용했어요. 그 온돌방에서도 무조건 미색 조명, 따뜻한 조명, 그리고 화이트 도배지를 사용하지 않고 살짝 보이는 미색 도배지. 그래서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 공간이 나를 되게 웰커밍하게 받아들여준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장치들을 되게 많이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을 이용할 때 우리가 공간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간을 기획한 사람들의 의도가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장치가 공간 기획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여기는 저희 그 워터파크와 여름에 많이 놀러 오세요. 워터파크와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슬라임 카페, 찐 분들이 매달려 계시는 클라이밍 월 이분들을 항상 배치해 놓고 있진 않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실내 야광 미니 골프를 만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뭔가 소비를 일으켜야 되는 공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워터파크 뭐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존 이런 거에는 굉장히 컬러감을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그래서 이것들은 감정을 다 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내가 가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음악도 마찬가지로 우리 쇼핑몰에 가면은 어떤 음악이 나와요? 발라드가 나와요. 댄스곡이 나와요. 어떤 곡이 나와요? 느린 곡? 둘 다예요. 왜냐? 느린 곡이 나와야 되는 것은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에 이 사람들을 체류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공간에서 느린 곡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빨리빨리 소비를 일으켜야겠다 하면 엄청 빠른 곡이 나와요. 정말 인간들이 다 알면서도 난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 가면 나도 돈 쓰고 있어 막.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있다. 여기는 제가 여의도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아까 우리 리조트랑 비교해서 되게 색상도 많이 다르죠. 여기는 미색 벽지와 블랙 앤 화이트 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비즈니스 게스트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걸 왜 사용했냐 하면 비즈니스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정말 머릿속에 그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되게 감정적인 잡음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되게 공간을 기획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자극을 컬러감을 막 너무 많이 넣고 하면서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채색 계열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스타일러와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쿡탑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다 한 편에 몰려져 있잖아요. 구조적인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딱 한 편의 편리성과 여기서 내가 더 돌아보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하나에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싶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왜 공간이 강력한가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이야기를 해봤지만, 일단 첫 번째, 감정을 바꿔요.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예쁜데 안에서 갑자기 악취가 나요. 그러면 어떤 느낌 들죠? 여기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죠. 엄청 더럽다는 생각 갑자기 나죠. 아무리 깨끗해도 실제로. 그리고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대리석 있고 막 삐까번쩍해요. 그러면 거기 가는 순간 내가 되게 고급진 사람이 된 것만 같고, 그래서 감정이 되게 바뀌잖아요. 감정을 바꾸는 그 힘이 있는 거다. 그리고 감정은 내 행동을 바꿔요. 내가 고급 호텔에 들어가면 갑자기 좀 예쁘게 걸어야 될 것 같고 조신해져야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남자분들은 나 좀 약간 어깨도 좀 피고 조금 더 멋있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막 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공간에는 감정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리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내 삶을 바꾼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오늘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공간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느 공간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는 굉장히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이 하루 누적이 돼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신입사원 때 돈을 정말 뭐 200 후반대 막 이렇게 벌 때 진짜 저도 혼자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월세 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진짜 남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10만 원씩이라도 매달 모아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랑 한 6개월에 한 번씩 꼭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한 번씩 갔었어요. 이게 내가 가는 공간을 잘 선택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한 달에 막 10만 원씩 모은 돈을 막 그 당시에 50만 원, 그럼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회 나가면 내가 버는 돈이라 그게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항상 친구랑 둘이 손잡고 갔었어요. 좋은 와인도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운 것들,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것들, 나한테 서비스해주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내재가 되고, 나는 이런 데 오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핑계, 우리 가족은 그런데 잘 안 가,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싶은 감정이 무언가를 잘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모여서 내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억 저장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첫사랑과 첫 키스를 한 데가 보신강 옆에 있는 그 어느 루프탑이었어요. 이런 얘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오래간만에 종각에 가가지고 보신강 옆에 그 빌딩 앞을 지나갔는데 기분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막, 그게 무려 한 22년 전이거든요. 근데 기분이 진짜 막, 그때 기분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공간이 가진 힘이 그런 거죠. 기억 저장소. 여기서 아마 연애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소개팅한 장소, 또는 여기서 처음 손잡은 곳, 처음 같이 영화를 본 영화관, 이런 데 가면 아마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공간에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정체성이 되죠. 모든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사는 친구들, 30평대 아파트에 가족들이 사는 친구들 있다. 그러면 옆집 가면 똑같은 구조잖아요.
밑에 집도 똑같은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이 다 똑같나요? 안 똑같죠. 그래서 이 공간은 나의 정체성이 된다. 내가 내 방을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또는 내 사무실을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아니면 내 책상을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그 책상을 보면 그 학생과 그 직장인의 성격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공간에는 정체성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곳의 주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공간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저는 이 공간을 만드는 감정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은 사고방식과 나의 그런 가치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걸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게 꼭 스위스라는 나라여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저는 진짜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저 완전 문과인데, 근데 수학 시간에 처음에 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정답 그냥 막 술술술술, 갑자기 수학 천재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정답을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근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죠. 왜냐면 외워서 풀었으니까. 그 시험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 공식을 다 적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서술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점수가 확 깎이더라고요. 뭘 하면은 왜 이렇게 했냐,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정답 중심 사고와 질문 중심 사고의 굉장히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질문 중심 사고를 하면 일단 그 문제의 핵심을 캐게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꼭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틀림에서 오는 사고의 확장을 한 번씩 경험하게 돼요. 왜냐면 계속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아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내가 틀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사고의 확장,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나중에 커서 지금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제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뭐 예술을 하고 뭐 의사 선생님 되고 이랬을 때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본질은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을 잡으려면 사고가 확장돼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확장되지 않겠죠. 그래서 질문 중심의 사고를 배웠다. 그리고 서비스는 어때야 되죠? 서비스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친절. 그쵸. 또 의사소통 되게 놀라운 지적이었어요. 보통은 친절, 웃음, 스크립트된 그런 멘트들,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서비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의사소통이에요. 이거 하나 줄게요. 이거 왜 주냐면 결국 서비스는 인간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의사소통에서 의사를 꼭 전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은 뭔가 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을 잘 읽어가지고 이 사람을 관찰하고 이 사람에 맞는 나의 서비스 방식을 선택해서 그걸 실행하는 능력, 그게 진정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할 때는 내가 그냥 마냥 친절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존중하는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성공을 하려면 워라밸, 내가 일할 때는 정말 죽도록 일하고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을래. 이게 과연 진정한 워라밸일까요? 쉬는 동안에는 업무 이메일 난 전혀 보지 않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저는 진정한 워라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워라밸은 뭔가 하면,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나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내 자신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되 나를 이렇게 착취하지 않는, 자기 착취를 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면서, 그 다른 것도 똑같이 나는 그냥 놀 때는 그냥 놀기만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도 나의 삶의 일부이고, 내가 여기서 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나의 삶의 일부인 거잖아요. 지금 있는 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나는 지금 여기 있으면 학생의 모자를 쓰고 있지만
집에 가면 아들과 딸의 모자를 쓰게 되고 또 어디에 가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모자를 쓰게 되고 또 직장인이 되면 직장인의 모자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나 아니에요? 근데 일과 쉼, 일과 일이 삶의 일부인데 이걸 왜 갈라놓는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순간 일할 때도 좀 불행해지고 쉴 때도 불행해져요. 왜냐면 이게 쉬는 시간이 끝나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건 사실은 일이나 쉼이나 나의 그냥 삶의 일부이다. 대신 어떤 걸 하든 나를 착취하지 말자. 왜냐면 보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착취해요. 어떻게 착취하냐? 내가 나를 자꾸 괴롭혀. 내가 시험을 이거밖에 못 봤어? 나 바보 아니야? 쟤가 나보다 더 잘난 거 아니야? 이런 엄마가 날 실망하겠지? 그 일어나지도 않은 두려움, 남들이 나한테 해주지도 않은 말, 이런 것들을 나한테 굉장히 불친절한 말들을 내 친구한테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나 자신한테 하면서 나를 착취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때문에 훨씬 불행한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8시간 할 걸 10시간을 해서 불행해지진 않아요. 전 확실해요. 그래서 나에게 친절하고 나를 존중하면서 이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게 진정한 워라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레스 코드.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옷을 엄청 고민했어요. 여기 대학교에 오니까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스티브 잡스처럼 까만 터틀넥 이런 거 입고 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저다운 옷을 그냥 픽했어요. 좀 더 나이 들어 보일 순 있지만 이렇게 그냥 나같이 입고 오는 게 훨씬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겠다. 드레스 코드를 왜 넣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학식을 먹을 때에도 정장을 입지 않으면 학교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대학교 입학한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정장과 그 힐을 항상 입고선 다녔어요. 학교에 있을 땐 무조건. 처음엔 그게 너무 억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학교에서 밥을 먹고 내가 돈을 얼마나 내고 있는데 이 학교에 여기서 내가 학교에 밥 먹을 때도 내 맘대로 못 먹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공간이 나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에 가라 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드레스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잘 보세요. 그리고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을 오늘 가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내가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옷장에 있는 옷, 그다음 내가 매일매일 입는 옷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그 소통 수단이 되거든요. 내가 하는 나의 외모 관리, 내가 하는 나의 자기 관리는 나의 이미지예요. 세상으로 나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엄청 자신감이 필요한 그런 곳에는 빨간 옷을 되게 많이 입어요. 왜냐면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내 감정이 되게 좌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예쁜 옷을 입고 힐을 신고 나가면 굉장히 갑자기 자신감 있는 커리어 우먼 같고 그리고 막 운동화를 신고 막 예쁜 청바지를 입고 나가면 갑자기 한 10년 젊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입는 옷에 따라 나의 이미지도 바뀌고 세상이 나를 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나를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스위스에서 배운 거는 서양적 사고방식인데 사고를 단단하게 하고 마음은 유연하게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진 가치관은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굉장히 단단해야 되고 대신에 사람들과 소통할 때 나의 마음은 유연하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보였을 때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항상 내가 유연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공간 디자인을 그럼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공간 디자인은 컨셉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막 하트 핫플에 가서 진짜 유명한 카페에 가면 뭐가 확실한가 하면 컨셉이 확실해요. 정말 핫플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컨셉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 흔들리지 않으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에 의미 부여가 돼요. 그런데 이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싶은가? 저는 제 컨셉은 그거예요. 나의 따뜻함과 나의 유연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태도로 살자.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버리지 않고 나의 매력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여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자. 이게 저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 컨셉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여기 지금 잘 듣고 계신 우리 학생분들, 나는 그럼 내 컨셉은 뭔가? 남들과 같이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컨셉에는 좋은 거, 틀린 거 전혀 없어요. 나는 굉장히 통통 튀고 항상 활력 있고 창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그런 컨셉을 항상 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컨셉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 그 공간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내 인생에도 적용이 된다. 두 번째, 동선은 단순할수록 좋다. 어디 가면 동선이 진짜 너무 복잡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오히려 돈을 잘 안 쓰게 되기도 해요. 호텔 동선도 나중에 호텔에 한번 놀러 가게 되면 잘 보세요. 호텔에서 로비가 1층에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로비를 예를 들면 20층에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2층에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서 처음 보이는 게 뭘까요? 보통 로비에는 상업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호텔의 중요한 거는 이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업시설을 거쳐서 거기서 소비를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처음에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거를 가장 눈앞에 탁 놓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동선의 힘인 건데 우리 인생에도 정말 적용이 많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동선은 단순한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컨셉과 목적이 정해지면 동선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럼 내 삶의 동선을 단순화시키는 거는 불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크게 잠깐 줌아웃해서 보면 내 인생의 동선을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간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컨셉, 목적, 그 다음에 내 삶에서 현재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인생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재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자재 선택이란 예를 들면 여기에 우드를 쓰고 여기에 대리석을 쓰고 내가 그럼 내 공간을 무슨 자재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체류 경험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책을 많이 읽느냐. 예를 들면 되게 웃긴 건 저는 추리소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추리소설 되게 많이 읽어요. 근데 추리소설을 되게 많이 읽으니까 좋은 게 뭔가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남편이랑 같이 영화 보고 있으면 제가 범인인 것 같아. 이거 맞아요, 보통. 그래서 되게 뭔가 저는 그리고 머리가 너무 막 복잡할 때 경영책, 막 자기계발책 읽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이러면 되게 비교가 되고 내가 작아지고 그래서 일부러 소설을 읽어요. 왜냐면 다른 세상에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되게 오히려 온화해지고 평온해지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뭘로 채우느냐도 다 선택이에요. 자기계발서로 채우는 것도 선택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대리석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추리소설로 채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대리석과 우드가 뭐가 좋은가는 그냥 그 공간에 맞는 거예요. 공간은 즉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맞는 걸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근데 막 컨셉 없이 아무거나 막 채우면 안 돼요. 내 삶에 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정말 나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밀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자제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리더십은요, 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리더십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리더도 정답은 몰라요. 리더십은 뭔가 하면 나도 모르지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도 불확실하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결정할 때 나도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는데 이 결정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저도 매일매일 하는데, 결국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사실 리더의 롤이에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사용자도 우리고 우리 인생의 리더도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불확실한 거, 그런 상황이 있어도 결단을 지지부진 못 내리고 계속 가다 보면 그건 결국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결정하는 용기가 있는 게 바로 리더다. 그리고 브랜드는 말이 아닌 태도다. 항상 한결같은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그게 브랜드가 돼요. 우리가 기억하는 브랜드들은
항상 같은 태도를 오랫동안 유지한 브랜드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잘 유지해 나가는 거. 뭐 예를 들면 나의 컨셉에 맞는 그런 뭐 드레스 코드도 항상 이렇게 좀 챙기고, 내가 나를 보이고 싶은 장소에 나를 노출시켜 보고,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은 일관성이 쌓이는 결과다. 이거 약간 자랑하는 건데요. 포브스에서 얼마 전에 그 CSR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진정성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한 가지를 정말 나의 가치관을 꾸준히 끌고 나가다 보면 그게 진정성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신뢰를 줘요. 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신뢰가 바로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이 쌓여가지고 나온 결과가 결국 진정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숙박권이 걸린 질문을 여기서 할 거예요. Be water my friend가 누가 한 말일까? 오! 맞아요. 나중에 연락처 줘요. 보낼게요. 이소룡이 한 말이에요. 저희 리조트의 서비스 슬로건이기도 하고, 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이 모양에는 이렇게 담기고 저 모양엔 저렇게 담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양에 담길 수 있고, 저런 사람 만나면 저런 모양에 담길 수 있고, 그렇게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속은 단단하고 겉은 유연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여러분들도 물과 같은 사고를 하고 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문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 컨셉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컨셉에 맞는 삶을 사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